네,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한 달마다 정기적으로 모시고 있는데 한 달이 됐네요. 네네, 네.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뷰는 또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한 1, 2주 전부터 그렇죠. 워딩이 나왔고 네. 그 한 달 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로도 약간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잘 버티다가 이제서야 약간 좀 불안불안해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인 것 같긴 한데 네.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 증시 쪽에 솔직히 이제 저희가 이게 업로딩 될 쯤에 그냥 타결돼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약간 심리적인 변수겠죠. 근데 이걸 보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걸 가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또 신경을 써야 되나라고 하는 거는 그들 때문에 그렇죠. 네, 미국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채 한도 협상도 제대로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 늘려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도를 계속 늘리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하게 되면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쓸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디폴트 나야 되는 그런 이상한 나라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었으면은 어떤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가 계속 부채만 늘어나고 있고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 나라 통화는 폭락하고 네 아르헨티나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될 운명인데 그래도 미국이니까 그냥 봐주는 거죠. 뭐 그리고 거기다가 기축통화니까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달러는 계속 올라가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미국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또 전 세계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탐탁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엔 부채 한도 협상 통해서 증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뭐 그렇다고 디폴트 되게 양당이 그냥 뭐 내버려 두는 이런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그 과정 쪽에서 예전에 2011년도에 그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에 그때 나왔던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서 딱 하고 던졌던 쪽이 신용평가사들이죠. 맞아요. 예, 신용평가사들이 그때 S&P인가요? 거기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탁 꺾자마자 그날 다우지수가 6.6% 하락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거죠. 뭐 야겠죠. 그럼 뭐 D-Day도 아니고 X-Date라고 하는 또 6월 초까지 6월 1일까지 해서 뭔가 변화가 될 거를 기대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또 괜히 기분 나쁘게 이번에는 또 무디스가 나 짜증난다 확 꺾여버리면 또 이제 거기부터 충격 나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만일의 하나의 요만큼 우려 때문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장이 지금 최근에 그래도 막 힘내서 움직이려고 하는 특히 지금 시장의 기조가 딱 그거죠. 최근에 FOMC 의사록을 보던가 아니면 파월 의장이 좀 바뀌셨어요. 뉘앙스가 좀 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제 데이터 의존적으로 바뀌는데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좀 떨어지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준의 뉘앙스는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은 이제 거의 금리는 다 온 것 같고 여기다가 다 왔으면 이제 시장 흐름들 보면서 경기가 좀 위축되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는 더 세게 못 올릴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부각받을 거는 작년에 그렇게 고생 많이 했었던 나스닥 기술주, IT주 이런 쪽이 조금 더 성과를 내면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금리에 따른 변화와 함께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기술주가 좀 강한 편이고 그렇게 됐었을 때 기대는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쪽에서 충격이 나올까를 약간 걱정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약간 주춤주춤 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또 협상 완료 그렇게 되면 또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또 우려감이 살짝 남아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또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할 때 보면은 일단 내년에 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양당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첫째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자금을 계속 풀겠다라는 입장들인데 자금을 어디서 푸냐면은 IRA 법안도 나왔지만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쪽에서 계속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는 쪽이죠. 근데 공화당 쪽은 그거 이렇게 돈을 풀어서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이냐?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거 좀 줄여라. 그런데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그거 줄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화당은 그러면 민주당 입장 쪽에서는 아니 그거 말고 아니 왜 부자 증세를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미국에서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한 20%밖에 세금을 안 낸대요. 미국 갈까요? 네. 고소득층이세요? 고소득층까지 가는 게 먼저겠네요. 네. 그러면 왜
이걸 증세를 해서 그만큼 재원을 활용해서 그만큼 미국에 좋은 일을 시키자라고 하니까 요 대립된 과정 쪽에서 한 발씩 물러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나온 다음에 그 두 가지 안들이 어떻게 절충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혹시나 만약에 이제 그럼 부자 증세 쪽을 좀 양보를 하고 거기다가 IRA나 아니면 또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약간 축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장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만일의 경우에 합의를 했는데 이쪽이 약간 양보돼서 그러면 이제 IRA나 아니면 또 AMPC나 이렇게 첨단 제조 사업 쪽에서 뭔가를 또 이게 조정을 하는 과정 쪽에서 그럼 지원금이 좀 줄겠죠? 그러면 지원금이 줄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보조금이 살짝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인 영향들이 또 한번 출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 또 2차 전지 쪽이나 혹시나 약간 좀 모멘텀이 살짝 꺾이는 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우려하고 있고 그런 쪽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출렁인다. 그러면 그때 좀 또 매수를 해봐야 되겠죠. 매수 기회로. 네. 그래서 지금 기조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출렁임이 혹시나 있기에 좀 오래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법안을 가지고 또 해당 섹터가 약간 좀 영향을 받는다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약간 현금을 조금 좀 준비했다가 그때를 좀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큰 시장의 방향은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다시 복귀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수준을 보면서 시장이 좀 자신감을 갖는 과정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름 때는 시장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크로 불확실성은 그렇게 네. 진행이 되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간 증시를 주도했던 2차 전지가 다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 지금 보면은 약간 다양한 업종으로 순환매를 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외국인이 매수하는 주식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건 어딜까요? 반도체죠? 반도체. 네. 지금 외국인들은 관심은 딱 반도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들은 그러니까 지금 한 1월 달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외국인들은 비중을 줄였습니다. 에코프로가 비중이 5%가 외국인들이 안 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까지 이 세 개를 다 합치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셀트리온은 제쳤다 그런 얘기. 제쳤습니다. 예. 한때 또 강성주주의 대명사 또 셀트리온보다 이쪽이 더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못 가는구나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만큼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비중 줄였던 거 이제 상황 봐서 괜찮다 그러면 다시 늘릴 거면 또 이제 물량들이 이렇게 또 전환이 되겠죠. 개인들 좀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올라가는 현상.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은 반도체에서 나왔었죠. 네, 반도체는 정확하게 이제 외국인들 매수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2021년 저희가 삼성전자에 그렇게 열광했던 때 9만 원대가 훨씬 넘었다가 거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했던 2년 전 1월 달 그때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외국인들의 가장 비중이 높았던 때입니다. 줄줄줄 빠지다가 2023년 1월 달 드디어 2년간에 이런 변화가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외국인들 비중이 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1월 달부터 작년 7월 달부터 가끔씩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한 11조 가까이 되는데 그의 9조에서 10조 가까이를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집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그렇게 떨어뜨리던 비중을 이번에 다시 채우는 과정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또 반도체 근간이라고 볼 수 있고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에 대한 변화를 외국인들이 몸소 느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외국인들의 변화는 한 50%대 밑으로까지 떨어졌던 게 이제 50%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본 확 줄였던 거를 채워놓기 시작하는 과정이 여기 보였다. 근데 항상 보면은 사이클이 반도체는 저희도 한 2, 3개월 동안 제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드렸죠. 사이클이다.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접근한 게 사이클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반도체는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아가는 거다. 모아가는 거다. 예. 모아가면 효과가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변화가 슬슬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대응을 했고. 근데 요즘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1위, 3위다 보니까 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사서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지수도 따라 올라올 텐데 이걸 또 썩 좋게 안 보죠. 그러면 이게 끌어올라게 되면 지수가 쭉 올라오는 거 보고 괜히 또 남들 좋은 일을 시키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합니다. 오. 네. 어떤 날은 쭉 샀다가 쭉 팔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한 2600선 근접하기 시작하니까 또 선물을 또 못 올라가게 누르기 시작하고요. 이런 현상이 나와서 그만큼 하나의 전략을 보면서 또 다양하게 펼치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보통 보면 그렇죠. SK하이닉스가 저점에서 한 이만큼 20% 올라왔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7만전자 막 터치하고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와 보여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죠. 반도체 그러면 이제라도 사야 돼? 근데 보면 약간 다 음봉식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높았다가 좀 떨어지고 하니까 사긴 사야 되는데 멈칫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는 사고 싶은데 반도체 저점이 나온 것 같긴 한데 또 못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 갭으로 뻥뻥 뛰어버리죠. 그래서 외국인들 전략은 그거 같습니다. 최대한 지수를 압박하고 싸게 사겠다. 라는 입장들로 보는 과정들이 반도체에 보이고 있다. 수급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도 약간 반도체를 모아간다는 그런 컨셉이겠네요. 외국인의 입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지난 3개월 동안. 네. 그러면 그만큼 전략 짜고 그렇게 봤었을 때, 요 과정이 나왔었을 때, 이제 이따가 또 다양한 산업들을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가 어디에 많이 쓰이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런데 보통 그런 게 있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이만큼 삼성전자가 적자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반도체가 적자나서 고생했기 시작한 게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당시, 벌써 15년 전이죠.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만큼의 이 골이 깊었다는 얘기겠죠. SK하이닉스가 조 단위로 3조 5천억 정도까지 적자가 나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골이 깊었습니다. 항상 골이 깊으면 산은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거 어차피 또 영상으로 박제가 될 테니까 쇼츠도 만드실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만들겠습니다. 만들 생각 없습니다. 만들겠습니다. 무섭긴 하죠. 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골이 깊었던 만큼 지난번에 고점 삼성전자 9만 원대, SK하이닉스 15만 원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계속 일단 좀 긴 시각에서 반도체는 대응하자라는 시각들은 여전히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약간 주춤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분산됐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약간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2차 전지의 뷰가 바뀐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과열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과열 보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막 집중되고 그러면은 솔직히 주가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쭉 갔다가 이제 각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은 이런 때는 솔직히 살짝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랬다가 그 과열이 지금 나오는 얘기들 이게 2030년까지 밸류 가져와서 끌었다. 그리고 또 무슨 공급 과잉, 미국에서 과잉이기 때문에 배터리는 꺾인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투자 아이디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왔던 얘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똑같이,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를 뛰어넘는 배터리들은 더 많이 쓰입니다. 단순히 전기차만 볼게요. 그러면 전기차 공급 과잉 얘기 나오면서 2030년 대비해서 미국 북미 쪽에서는 이 정도인데 그만큼에서 공급 과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쪽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데이터상으로 막 나오는데 단순하게 숫자 노릇만 하게 되면 그런 사고 방식에 빠져서 그냥 비싸다는 논리로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기차 같은 경우 그러면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2030년대 숫자 그게 끝일까요? 이런 부분들과 첫 번째는 그게 그리고 또 전기차 관련된 폼팩터가 그게 달까요? 세단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단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 아니면 또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미국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덩치 큰 차들 많습니다. 맞아요. 보통 험머라든가 지금 픽업 트럭 같은 거죠. 그건 덩치가 큽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똑같이 세단에 들어갈 배터리로 그대로 나올까요? 훨씬 더 크겠죠. 더 큽니다. 그건 왜 계산을 안 합니까? 첫 번째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 만약에 UAM이 이제 2025년부터 파리 올림픽부터 이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공항부터 거기까지 서울공항부터 경기장까지. 그럼 그 UAM은 물론 이제 수소 연료 전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에 차지하는 이런 모빌리티가 확장되기 시작할 때 들어가는 배터리들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또 PVB. 그리고 또 요즘에 감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이제 시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여기 케이블이 달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뒤뚱뒤뚱 걸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행을 정확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약간 좀 그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주행하기 시작하고 컵 잡기 시작해서 그대로 따르고 그러니까 그 센서가 그만큼 벌써 물건을 잡을 때 이거 딱딱한 거다 아니면 계란을 잡는 것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센서가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 뒤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배터리 팩이 달려 있습니다. 로봇도 그렇고 거기다가 또 이제 앞으로 또 막 확장돼서 이번에 쿠팡이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매출은 이마트를 넘어갔습니다. 오. 네. 그리고 영업이 흑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존에 바라봤던 이제 덩치가 커지면서 나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건 좋은데 비용들을 깎기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들이 물류 로봇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물류 로봇 때 보통 AM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쪽 보게 되면 이것도 장착돼서 이제 물건이 어디 있고 거기서 싣고 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이거 그러면 배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장착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2026년, 2027년까지 25%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물류 로봇인데 로봇에 대한 배터리는 다 누가 또 탑재합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계산기도 들기면서 아유 요만큼이면 공급 과잉이겠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만큼 커졌어? 이만큼 커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전혀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 GM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년 사이에 우리 배터리가 부족해서 자동차, 전기차를 못 쫓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전쟁이라는 얘기를 또 반대로 하는 거죠. 그나마 국내 업체들은 이번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SK온과 조인트 벤처 맺으면서 우리는 현대차를 외국인들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테슬라를 쫓아갈 정도로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업체들을 봤었을 때 그나마 현대기아가 그 정도로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중국산 LFP 씁니다. 국내 쪽 같은 거 많이 쓰긴 하는데 다음 효율을 생각하면서 하이니켈계 쪽으로 갈 수 있을 때 가장 적합하게 지금 세팅될 수 있는 브랜드는 현대기아차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쪽에 와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SK온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SK온이 자금 유치할 때도 MBK라고 하는 또 김병주 회장님의 또 큰 빅피처. 이분은 돈이 이재용 회장님보다 더 많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개인 자산이. 와. 네. 그럴 정도의 분이 결정을 해서 SK온에 들어가서 1조 5천억 투자를 할 정도면은 이거는 빅피처를 바라봤다는 얘기겠죠. 그러겠네요. 네. 진짜. 거기다가 지금 또 현대차도 2조 정도를 대여해 준다고 했습니다. SK온에. 이게 그럼 결국에는 벤처를 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자꾸 배터리 업체를 끌어안는 거죠. 게다가 또 그 중간 사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랑 또 합작 법인을 만들 가능성도 이사회가 같이 열려요. 네, 그래서 하게 되면 또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미국에 갈 가능성이 높고 또 이거는 아마 저희 영상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요타랑 합작 법인 얘기, LG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여기저기 막 투자하다 보니까 자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가 우리 좀 필요하니까 좀 배터리 좀 주세요. 그러면은 계약 조건이 약간 좀 LG에너지 솔루션에 유리하게 나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나와서 도요타랑 또 그런 합작 법인을 했는데 약간 을인데 슈퍼갑의 입장 쪽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은 상황들 쪽에서 막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냥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인정하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은 인정합니다. 이걸 가지고 비싸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책상에 앉아서 그냥 문과 수준으로, 그래도 문과입니다만, 거기서 계산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딱 밸류를 딱 자기들, 특히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2030년까지 밸류를 끌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30년까지 가보지도 않은 숫자에 대한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도 했을 때 밸류가 70배 이상은 비싸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네. 지네들이 만들어둔 그 안쪽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무조건 비싸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2025년도까지 해서 지금 정상적인 속도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런 성장을 그대로 밸류를 받아서 지금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얘기하는 PR 50배, 70배가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 당한다고 하더라도 2년짜리 정도 밸류를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의 경우 27배, 30배 정도쯤밖에 안 됩니다. 이게 비싼 건가요?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 기업들 50배, 60배짜리는 다고평가네요? 그럼 가서 공모도 치셔야죠. 또 거기 가서 못하고 있고. 하고 업체들에 대해서만 거기서만 계속 비싸다 말다 이런 논리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계속합니다. 또 하나 2차전지를 볼 때 또 그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다 하락합니다. 비철금속 가격들 하락해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아연, 알루미늄 다 이렇게 쭉 밀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대표적인 하이니켈계의 비철금속들은 가격들이 그러면 P가 떨어지겠죠. P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 Q만 있게 되면은 이거 그러니까 계속 확장하던 주가가 매출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이 꺾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 3분기 때부터 지금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을 해서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주된 논리로 얘기를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랬던 분들은 지금까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을 전혀 접근을 못했어요. 다 그 논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P가 꺾이는데 Q가 확대되는 모습들을 왜 계산을 못합니까? 그럼 이 논리를 그대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임플란트 얘기도 잠깐 한번 드렸었죠. 맞아요. 네. 대티움 신고가 났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올 수 있는 논리가 P가 꺾이다 보면은 P가 꺾이면서 Q가 살아나는 걸 왜 계산을 못합니까? 그만큼 싸 보이는 거예요. 싸 보이게 되면 더 Q가 확장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단순하게 P가 떨어지는 거 보고 저 매출이 줄 거야. 그러니까 수익성은 확 줄 거야. 이런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 주식 못하죠. 성장 산업에 대한 주식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충분히 알고 어느 정도 산업이 확장되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네. 2차전지 대장주로 에코프로를 꼽아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고점 대비 지금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럼 네. 약간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약간 바닥을 좀 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샀습니다. 사셨다고요? 네. 끝났죠. 네. 개인적으로 화끈하시네요. 네. 네. 에코프로 BM이 만든 가격에 들어와서 이걸 먼저 샀고, 네, 에코프로는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서 한 5% 정도 왔다가 또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에코프로는 못 샀습니다. BM만 지금 사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 이제 저희가 보통 보는 쭉 가다가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 고점 대비해서 한 30% 빠지고 거기다가 한 61선 정도쯤 돼서 지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들어가 봐야죠. 성장주를 좋아하는 입장 쪽에서는. 근데 이게 아마 그 사이에서 이탈하든가 어떤 심각한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한도 협상에 나왔던 그 결과 때문에 출렁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지권들 보면서 비중은 더 늘릴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던 거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한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검색어 인기 순위, 그러니까 증권 주식 관련돼서 조회 1위는 항상 에코프로에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은 또 포스코홀딩스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 올라오고 조선 쪽 올라오고 그러면서 약간 좀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멀어지면서 주가가 조정받았다는 얘기겠죠. 이럴 때는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또 관심을 가져야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관심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지지권 보실 때 그럴 때는 계속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그룹 외에 혹시 또 눈여겨볼 만한 2차 전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런 쪽에서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모멘텀을 이제 많이 집중하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나왔었을 때 제때 말씀드렸던 게 충전 관련된 쪽. 충전. 네, 예. 전기차가 커지면서 2차 전지가 커지는 건 당연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그러면 다음으로는 전기차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충전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얘기를 합니다. 충전이 그냥 갖다 놓고 밤 사이에 그냥 꽂아놓고 6시간, 8시간 충전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타고 가면 좋죠. 그 아파트에 그 사람만 살고 있으면. 네. 밤 1시쯤, 2시쯤 됐는데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충전 다 됐는데 빼세요. 다음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밤 2시에 이렇게 눈 비비고 나가서 차 빼주고 그 사람 되고 이 사람은 또 한 3-4시간 뒤에 또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차 빼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전기도 많이 들어야 될 거고 핵심적인 거는 충전을 얼마큼 빨리 해주느냐. 급속 충전. 그리고 슈퍼 울트라 충전, 차지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야 들어간 다음에 80%까지 충전되는 게 확 들어서 한 15분 만에 되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급합니다. 그렇죠. 네. 최소 10분, 15분 만에 이렇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충전을 해서 다음으로 좀 넘기고 해서 그러니까 저희 내연기관 차는 주유소 가게 되면 주유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거의 2, 3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뭐 완속 그냥 일반 충전기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 충전할 때 충전기도 급속 사시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요즘 보니까 그냥 무선 충전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고 있으면 1%씩 1분의 1%씩 되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갑니다. 한 30초마다 2, 3%씩 주르륵 올라오는 거 그런 거 급속 충전 원하시는 거죠. 그게 되기 시작을 해야 충전기가 더 많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쪽에 강자 뭐 LS 그룹이라든가 또 그때 약간 지금 코넥스 시장했는데 SK 시그넷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북미를 바라보면서 지금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계속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두 번째는 현대기아가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데 진심입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진입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바라봐주고 있는데 그럼 전기차가 크게 되면 전기차 전용 부품들, 전장 부품들 이것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 부품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HMGMA라고 하는 그러니까 현대 메타플랜트라고 하는 현대기아차가 북미 쪽에 진입하면서 거기서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들. 근데 이 회사들을 잘 보게 되면은 증설을 해요. 거기 가서 증설을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다가 뭐 무슨 자금 지원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거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도 뭐 증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설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증자는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자금을 통해서 아니면 뭐 크게 주주들한테 피해 없이 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전기차가 커질 걸 대비해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커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게 전기차가 Q가 확대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전장 부품 회사들. 이거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특징이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어차피 현대기아차 지금 실적 대비 PER 계산해 보게 되면 5배도 안 되는 이런 저평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원래 내연기관차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 회사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레벨업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밸류를 끌어올려 주겠죠. 테슬라만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테슬라만큼의 밸류를 살짝 주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차 맞아지는지 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들을 계속 눈여겨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기존의 내연기관차 밸류가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밸류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또 현대기아차가 바뀔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 과정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메이커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저평가인데, 부품사는 얼마나 저평가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같이 전기차 부품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주게 되면 이게 반영도 같이 돼주기 시작하겠죠. 그랬었을 때 나오는 뭐 대표적인 회사 SL부터 거기다가 뭐 화신, 그리고 또 뭐 성화이텍 이런 회사들, 서현이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같이 그만큼, 물론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그럴 점프가 같이 될 수 있는지도 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차 전장 부품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확장은 일단 반도체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끌어주시네요. 네네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품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네. 워낙 밸류가 너무 싸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약간 재평가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이제 외국인이 반도체를 많이 사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네. 지금 반도체가 상승한 논리를 보니까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대신에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네. 통과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온기가 도는 것 같은데, 네. 뭐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하죠. 이쪽은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다 보니까 AI 하게 되면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AI는 딱 그겁니다. 챗 GPT 몇 번 써보고 와 그냥 뭐 척척박사네. 이게 앞으로 대세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 큰 산업 쪽에서의 요만큼. 왜냐면 저희가 직접 써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AI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모든 산업들 쪽에서 AI가 산업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고 비용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모든 산업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AI와 의료 쪽과 많이 맞추는 변화들. 이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네네.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의료 쪽으로 변신을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 의료 데이터들을 가지고 AI가 다 추려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이게 추론을 해서 결과를 내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이
이제 낭만닥터 김사부 보시죠. 네. 네. 거기 보시게 되면 우리 김사부님이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뭐 외과에서는 거의 권위적, 그러니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걸 축적해서 이건 뭐 바로 절개해야 하고 바로 뭐 무슨 뭐 심장 마사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 바로 그 보자마자 어떤 데이터들을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지금 숙련되지 않은 의사들은 이제 뭐 외과나 아니면 응급 쪽으로 갈 때 되게 두려울 거 아닙니까? 이런 쪽을 먼저 AI가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뭐 CT를 찍거나 뭐 MRI를 딱 찍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벌써 분석이 끝났습니다. 이분이 지금 나오는 거 가지고 87%의 확률로 심장의 질환이 뭐 어디 쪽에서 뭐 미세 혈관이 어디가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럼 그 관련된 데이터만 딱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럼 보면 그 CT 촬영한 거 보고 그게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거기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치료가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시간 단축되죠. 그러면 이거 외과 과장님 불러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CT 가지고 이거 어떻게 진단을 내려야 되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이 AI 의료 쪽이죠. 그걸 하는 회사들이 지금 시국화가 나오고 있는 루니, 루니, 뷰노. 네, 뷰노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90년대 때부터 이어가기 시작했던 최초의 흐름인데 이 회사들이 더 부각을 왜 받냐면은 지금 글로벌 AI 의료 쪽으로 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많은데 매출이 나오는 회사들이 없어요. 맞아요. 네, 이 회사들은 벌써 병원, 특히 병원, 의원 그리고 또 국공립 거기다가 군대 그리고 거기다가 건강검진기관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의 건강검진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해외에서는 진출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벌써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양인과 백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가서 AI가 또 백인을 또 여러 가지 또 딥러닝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기반을 갖고 있어 외국에 나가기 딱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와서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000개 가까이 지금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1,680개가 외국 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강점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러면 구독료를 발생을 시켜요. 네. 그러면 저희가 넷플릭스 보면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커갔던 내용들이 그런 거죠. 맞아요. 그게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쌓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매출이 커질수록 이제 수익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함께 확 뛰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벌써 주가는 저기가 있죠. 그런 어떤 이것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쪽부터 최근에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AI 사이버 보안 쪽. 이것도 하기 좋은 게 뭐 여러 가지 뭐 디도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공격이 감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활발하게 뭐가 데이터가 움직이기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거 위험하다라고 벌써 AI가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부각받는 회사 중에 팔로알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원래 이 회사가 저희가 사이버 보안 회사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딥러닝 AI 쪽에서 꾸준히 해왔던 회사고 클라우딩 컴퓨터 쪽에서 강점이 있던 회사인데 그때 한때 빈라덴 잡았을 때 이 회사가 데이터를 추적해가지고 거기서 잡았다고 그래서 이게 사이버 보안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하나의 지금 국토보안부랑 같이 연결해서 나가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부각받는데 하나의 축이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AI가 얼마큼 잘 적용되는지 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단순하게 검색해서 나오는 GPT나 뭐 검색 기능과 관련된 쪽으로만 보게 되면 이건 AI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들이고 모든 산업 쪽에서 아마 이제 뭐 우주항공이나 아니면 또 국방이나 방산 쪽이나 아니면 또 제조업체나 모든 게 다 쓰일 수밖에 없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반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럼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주축이 돼서 나오는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AI는 아마 4차 산업혁명에 드러내놓고 나오는 분위기 아니라 이걸 가속을 시킬 때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그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네이터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계속 가속화돼서 인간들이 AI 쪽에 많은 일을 맡기 시작하면 이제 알아서 이제 인간처럼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이버 그 뭐였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알아서 막 인간들을 다 죽여버리고 폭탄 터뜨려서 그리고 그들의 시대가 지배하는 뭐 이런 쪽으로 뭐 영화 같은 일이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계속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들은 도조라고 하는 예, 엄청난 또 AI 컴퓨터를 또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자율주행하기 시작을 하는데 지들도 그렇게 하면서 네, 그것도 경고를 하고 있고
특이하신 분이에요. 약간 좀 경쟁자 견제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욕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로 욕하고 있고 뭐 구글 또 대치되고 있다 보니까 다 그런 상황들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쪽이 그렇게 돈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견제하지 않나. 그 투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좀 잘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거 봐도 와, 요번에 시간에서 20 몇 % 엄청나게 상승. 그런 초대형주가 어떻게 그렇게 오르는지 참 대단해요. 1000조짜리 시가총액. 제가 놀란 거는 네. 이 회사가 이제 오르기 잘 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매출 가이던스를 다음 분기에 50%를 줘버립니다. 50%요? 네, 50%를 늘려버립니다. 이야.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와 50%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그럼 엔비디아가 실적을 내는 구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를 잘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엔비디아가 이제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매출 구조 쪽에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클라우딩 AI 쪽을 가속화시키는 이쪽은 매출이 14% 늘었다고 했습니다. 두 자릿수가 늡니다. 이거 놀라운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Accelerating Computing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다 CPU만 썼습니다. PC 들어가게 되면 CPU가 데이터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그걸 처리하고 하는 이쪽으로 봤는데 그게 아닙니다. GPU는 뭐가 나오냐면 그래픽을 통해서 연산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딱 찍어서 바로 연산하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쫙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부각받는 거죠. 그런 시스템과 다음에 이거하는 게 NPU입니다. NPU가 뭐냐면 신경망. 그러니까 지금 저 밑에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감각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딱 만지는 순간 이거 차가워, 이거 뜨거워 할 수 있는, 이걸 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두뇌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도 다 그 신경망에 따라서 이 연산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다 끝단에도 다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엄청난 변화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었을 때 대표적으로 H100이라고 하는, 예전에 A100였는데 지금 H100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GPU를 기반으로 한 칩인데 여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게 시장 점유율 1위가 될 정도로 HBM3라고 하는 고단위로 이렇게 적층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나와도 이게 50%씩 막 부분별로 성장할 때 앞으로 SK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얼마나 넓어질까요? 이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대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느립니다. 느린데 하도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커질까라고 봤는데 커지는구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뭘 하냐면 HBM-PIM 프로세스인 메모리라고 메모리 자체가 연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엣지 컴퓨팅 저 끝단에서는 이제 이걸 확인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이쪽이 크는구나라는 사실을 아신 다음에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114%가 큰 데가 있습니다. 어디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율주행하게 되면 레벨이 아직까지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때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114%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얘기하는 ADAS라고 그러죠. ADAS. 네. 예, 차체 자꾸 이렇게 딱딱 잡아주는 거. 맞아요. 그리고 또 주차할 때 후방해주는 거. 요 정도만 한다고 해도 매출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뜁니다. 그럼 앞으로 반도체가, 그걸 한번 볼게요. 반도체가 2000년도에서는 가장 많이 큰 게 뭐였죠? 2000년도에서는 Y2K 밀레니엄 나오면서 PC인가요? PC였습니다. 네, PC가 10년 동안 지배했었죠. 이게 성장하면서 DRAM 가격, 저희가 DDR2, DDR3 갈 정도였습니다. 2010년도에서 2020년도 갈 때 10년은 뭐였냐면은 스마트폰. 역시. 그건 딱 기억나죠. 네. 스마트폰입니다. 예. 네. 2020년도에서 다음 10년도는 뭘까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AI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축으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서버용. 네, 벌써 보여주기 시작하죠. 클라우딩 컴퓨터와 이 서버용 컴퓨터가 이게 있기 시작해야 AI가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용이 또 계속 성장하겠죠. 이것도 거의 두 자릿수까지 성장할 겁니다. 이거 못지않게 성장하는 쪽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아까 자율주행 쪽에서 보여줬듯이 지금 얘기로는 한 30% 이상씩 성장할 거고, 서버용보다 더 성장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할 거는 차량용 반도체가 이렇게 커질 때 대응할 수 있는 반도체 영역들,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 회사가 인피니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인피니온. 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전력 반도체 쪽이고, 전력 반도체는 테슬라가 보여줘서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쪽이고, 인피니온이 거의 전력 반도체 쪽에선 시장 점유율 다른 회사, 그러니까 2위가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인데 그거를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한 축이고, 전력 반도체가 한 축이고, 다음은 MCU라고 하는 쪽,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하는 이쪽이, 왜냐면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지금 AP라고 하는 쪽이 퀄컴에서 갖고 있는 이쪽에 강력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 커진 게 전기차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 오면 전력도 체크해야 되고, 거기다가 디스플레이도 보여줘야 될 거고, 거기다가 자율주행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통신 모듈도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이 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양한 게. 이것도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MCU부터 전력 반도체 쪽에 한 축이 되는 이런 쪽. 근데 아쉽게도 국내 회사들이 딱 그걸 한다라고 딱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몇몇 개 회사들은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LX세미콘. LX세미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나오게 되면 워낙 또 DDI라고 하는 구동칩 쪽에서 성과를 보여줬던 회사이기 때문에 팹리스 회사가 또 진입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 쪽에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앞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걸 또 준비해 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처럼 뭐 게임용이나 아니면 뭐 시각화 쪽 이쪽은 아직까지 쳐져 있습니다. 이제 PC가 IT, PC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은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 축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매출을 50%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랑 차량용 이 두 개는 잘 보시고 앞으로 반도체를 투자해야 되겠다. 아이디어를 거기서 삼아 가셔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좋은 그런 팁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서버랑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네. 앞으로 10년간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잘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반등을 하면서 네. 반도체 섹터들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소부장 주식들도 막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목할 만한 소부장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반도체 얘기 드리면서 요 비슷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을 겁니다. 사이클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정, 후공정 이쪽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것저것 종목만 이거 소부장만 따지게 되면 아마 7, 80개 될걸요? 종목들이 다 반도체 하는 회사들 우리나라. 네.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알고 어떻게 커버해 그러지 마시고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반도체 공정에 의해 그래가지고 8가지 공정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거 보고 그냥 해당되는 거 뭐 식각 공정, 뭐 노광 공정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뭐 녹색창 한번 쳐보시고 관련주들 보게 되면 아마 실적은 다 꺾였을 거예요, 이번에 1분기 때. 근데 어차피 삼성전자가 돌아가고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런 웨이퍼 생산과 관련된 쪽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전공정 쪽 그쪽에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그리고 또 후공정이 있습니다. 후공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패키징만 시키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그냥 DRAM 하나를 파는 것보다 딱 그 칩과 같이 패키징화 시켜가지고 나가는 게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또 거기다 또 단수도 이만큼 쌓기 시작하게 되면 패키징은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검사 테스트하고 검사 테스트에 들어가는 소켓이라고 그러죠. 이걸 또 감싸는 이쪽 또 쿼츠도 나오고요. 이런 쪽들은 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가 다 하네요. 우리 이쪽 메모리 반도체 집중하다가 전공정 쪽 집중하는데 파운드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쪽은 다 외주로 주기 시작하겠죠.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쪽에 대한 그 후공정 쪽에서 웬만한 거 좀 될 만한 거 보면은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 하나 고르시고 전공정 한두 개, 뭐 후공정 한두 개, 그리고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 이렇게 삼각편에 딱 만들어 놓으면은 반도체 쪽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내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20%에서 한 40% 정도까지 절반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지금 끌어가시기 시작하게 되면 흔들릴 때 조금 샀다가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또 이만큼 또 이격 벌어지게 되면 또 바로 못 가거든요. 그럼 또 조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 처음에 100주를 샀던 거 뭐 한 20, 30주 줄었다가 또 조정받게 되면 다시 채웠다가 그러면 20, 30주를 사는 게 아니라 20, 30주 플러스 알파를 삽니다. 왜냐면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사기 시작하게 되면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럼 100주보다 110주가 됩니다. 또 한 번 사이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또 그걸 파게 되면 점점 더 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하시지 마시고 기술적 분석도 약간 좀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 그러니까 이거 더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자리에 파세요. 더 빠질 것 같은데 하는 자리에 사세요. 이게 가장 기술적 분석의 기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나 이거 잘 못하겠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딱 10주만 팔았다가 10주만 하는 과정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살 땐 11주가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게 더 살 수가 있네? 라고 하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이거는 기술적 분석 강의는 저희 달란트 투자 사회당경제에서 다 보여주시죠? 교육과정이 있죠? 강의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아이고, 이럴 수가. 네. 아이고, 이럴 수가.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과정도 만들어 가면서 이 반도체가 커가는 과정도 한번 보시게 되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나중에 한번 강사로 모셔야겠네요. 아유, 깜짝이야. 네. 그리고 네. 한동안 진짜 소외되어 있었던 뭐 섹터 주식인데 네.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한 뒤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그 기술적으로 방금 기술적 분석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평선이 약간 좀 수렴을 했다가 정배열로 돌아서는 네. 그런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네. 이 네이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마 네이버, 카카오 같이 봐야 되겠죠? 네이버 실적을 통해서 카카오는 탈락했습니다. 네. 성장을 못하는 쪽으로 탈락하다 보니까 약간 처졌고, 네이버는 성장이 확인되는 과정이 나왔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과정 쪽에서 네이버가 최근에 나온 이슈는 그거였습니다. 중국에서, 한한령 한다고. 지금까지 다음 포탈은 계속 한 2019년도부터 계속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는 계속 열어놨었는데, 이번에 한한령 한다고 또 막았다고 합니다. 그 IP를 막아서 중국에서 네이버가 검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거의 그냥, 그게 뭐 네이버의 어떤 뭐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슈에 따라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네이버나 카카오가 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금리가 멈춰야 됩니다.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시도가 나올 때는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꼭 먼저 챙겨야 될 종목들은 이쪽 섹터들입니다. 이쪽도 인터넷 쪽도 아마 그러면 이제 성장주의 밸류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초기 때 아마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때 뉘앙스가 제일 중요한데 경기가 뭐 심각한 변수가 와서 급하게 금리 낸다 그러면 주가는 많이 빠지겠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때 나올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될 섹터가 성장주다 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고 지금은 약간 보초병 정도? 우리 대응하실 정도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거의 금리가 다 왔다는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또 하나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제가 여름 때 이후에 또 불러주시겠죠? 당연히. 그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었을 때는 그때는 또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게임주입니다. 게임주도 그때는 이제 신작이 없다 보니까 고생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가 많이 깎였어요. 근데 신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개연성들이 맞춰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쪽들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임 이쪽에 AI가 아닌 다른 좀 약간 좀 대척된 소프트웨어 이쪽들도 아마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도 챗GPT 같은 거 있다라고 하면서 여름부터 대대적인 화면이 개편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검색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광고를 약간 더 추가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나올 텐데 그게 하이퍼클로버 플러스인가? 예. X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나와서 이제 저희 녹색 창이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네이버에 대한 변화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게임사들도 저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어도비라고 아시죠? 알죠. 예. 어도비 같은 경우도 이 회사 중에 파이어플라이라고 있습니다. 불파리. 뭐예요, 이게? AI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딱 결합을 시켜서 이제 모든 이미지나 아니면 또 동영상을 만들 때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보고. 이게 AI가 만든 거, 지난 며칠 전에 펜타곤에서 무슨 폭발을 났다고 그러면서 주가가 미국 시장에 한번 출렁했다가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이미지 보고 이게 AI가 만든 이미지래요. 가짜 이미지? 가짜 이미지. 이제 뉴스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냥 깜짝해서 팔았는데 AI 했다, 하하하하 이러면 당한 거 아닙니까, 저희? 야, 이제 가짜 뉴스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생성이 되겠네요. 나오네요, 그런 것도. 그거 보니까 펜타곤 바로 옆에 막 검은 연기 막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가 딱 보더니 그거 뭐가 안 맞아서 이건 AI다 라고 하면서 또 그것도 찾아가기 시작하겠죠. 또 연방법 FBI가 또 추정할 겁니다. 또 나쁜 짓 하면 잡았다 이놈 이거 됩니다.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게임도 아마 이제 내가 스토리나 아니면 뭔가 좋은 게임의 아이템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게 되면 그거 지금까지는 뭐 그러니까 뭐 언리얼 엔진이 대표적이었죠. 이런 회사를 사다가 그거 가지고 말 때마다 뭐 로열티 주고 했던 이 부분이 많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영상이나 아니면 저희가 바라보는 게임 쪽에 스토리나 아니면 이 플롯만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나머지 다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된다. 이것도 비용을 많이 떨어뜨리겠죠. 잘못하게 되면 뭐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뭐 약간 좀 보조했던 사람들 다 이분들은 잡을 잃고 오히려
이 부분이 또 가속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게임사들의 또 실적들은 수익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산업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쪽에 변화를 받아가게 되면 게임주도 나중에 게임 개발할 때 얘가 많이 쓰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게임 해봤더니 재밌어. 히트만 친다. 그러면 또 밸류 무한 레벨업 할 수 있는 이런 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은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밖에 약간 2차 전지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2차 전지 다음으로는 3차 전지겠네요. 그럼 4차 전지.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계속 그냥 2차 전지로. 네. 2차 전지 쪽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이제 성장주 개념이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그걸 가져와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이제 꺾인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했던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지는 회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조선주 같습니다. 조선주가 움직이는 게 그동안 수준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작년 말부터 이거 수익이 이렇게 수준 많이 받았었으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겠지 했는데 배반당했습니다. 못 나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 비용들이 인건비부터 특히 조선을 건조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의 한 20%가 후판입니다. 다 철로 돼 있잖아요.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비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조선가에 대비해서는 그걸 커버도 못하는 쪽이 나오니까 계속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철강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후판 가격이 계약하는 게 좀 하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흑자가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여기서 더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선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기반들이 마련된 거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실적이 이제 수주만 받은 거 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수익성이 안 나왔는데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한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조선 쪽도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아이디어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음식료죠. 근데 약간 여기서 환율이 만약에 지금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조선 쪽에 유리가 하겠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빠진다라고,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는 조금 좀 불리하겠죠. 왜냐면 이게 수출 쪽이다 보니까 환율이 워낙 약세가 좋겠죠. 근데 워낙 강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주입니다. 그러면 곡물 가격들 뭐 얘기 많다고 하더라도 곡물 가격은 지금 하락해서 지금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곡물 가격 하락했고 음식료 가격은 벌써 두세 차례 와서 올려놨는데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환율까지 워낙 강세로 간다. 가장 좋은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러면 음식료 쪽에서는 수익성이 확 폭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농심 같은 경우가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랬던 배경들의 하나는 농심은 일단 QA 확장이 라면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도너츠 하나 사는데도 2,000원 막 그래요. 던킨 도너츠가. 네, 그렇게 많이 올라갔죠. 그거 하나 먹는데 아직 내가 하나 갖고 배는 안 차는데 근데 라면 하나를 사게 되면 이건 그래도 하나 먹게 되면 그래도 좀 든든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물가 좋아하시면은 국물하죠. 가성비가 나오죠. 계란톡, 파송국, 예. 네.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 같은 도너츠 하나를 사는 것보다 라면 하나를 통해서 가성비 높게 내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나오는데 이게 또 트렌드래요. K푸드라고 하는 쪽에 다 뭐 유튜브 보니까 다 인기가 있는데 하나씩 먹어봤더니 든든하고 이것도 도너츠 먹는 것보다 걔들이 또 건강해 보일 것 같고. 그렇죠. 네. 도너츠 튀긴 거 막 이거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그래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은 오히려 농심 같은 경우도 북미 공장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것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 구조까지 좋아지기 시작한다.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인플레이션 하락하는 속도와 환율과 함께 보시면서 이런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쪽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워낙 지금 성장주 개념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축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걸 가지고 포트를 구성하셔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플러스 알파 이런 것들도 하나로 좀 곁들여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소외되어 있고, 네. 약간 성장주에 너무나 이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식들이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하면 무섭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아이디어, 뭐 좋은 주식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1억 있다면은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1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그러니까 1억을 다 움직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1억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을 약간 좀 더 우위로 두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계속 모아가야 될 테니까, 그리고 또 모아갈 때, 또 현금도 있어야 모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을 한 40.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를 모아간다고 하게 되면 한 20에서 30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60~70%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현금은 갖고 있다가 흔들 때마다 또 사자라는 기조로 가시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수혜를 보는 쪽 이런 거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추가로는 AI가 벌어갈 미래 이걸 보시면서 아까 뭐 의료기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임플란트 쪽 이런 것도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 또 구성을 갖춰놓고 한국이 잘하는 것들이 있죠. 또 엔터 쪽도 밀리게 된다. 그게 한알력 때문에 밀리게 된다. 그러면 하락하게 되면 이것도 채워놓고 그리고 현금 한 10% 정도 남겨놓고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내용들만 50% 정도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한 70~80% 다 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잘하는 거, 대한민국이 성장해가는 거, 이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채워나가시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엔터 말씀하시니까 엔터가 완전히 요번에 리레이팅 돼서 확 올랐잖아요. 네. 요번에 보니까 근데 그 가격대를 잘 유지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레벨업 될 게 기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거의 뭐 총출동합니다. 다 엔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리오픈이 되다 보니까 하나의 또 구심점으로 살 수 있는 게 이 팬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공연하고 있기 시작한 거죠. 요즘 보면은 공연장 소식들 들려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데뷔 거의 이제 뭐 7년차 넘어가서 이제 거의 10년차를 바라보는 트와이스가. 중견 아이돌이죠. 이제는 어리다고 표현을 이제 하기가 조금 힘든, 네. 그만큼 저희가 또 나이가 더 많이. 그래도 이제 삼촌들로서도 이제 작은 아빠인가? 예. 네. 이런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연을 이제 하기 시작하잖아요. 공연을 보게 되면 보통, 뭐, 금, 토 해서 2회를 합니다. 일요일은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잘 안 하죠. 네네. 근데 딱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이 일어나서 매진이 한 20분 만에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공연을 빌려주는 입장 쪽에서도 1회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장비 다 들어가 있고 거기다 빼는 게 아니라 이거 1회 추가해서 하게 돼도 비용이 더 많이 크게 안 들어가. 1회 들어가는 비용보다 한 20%밖에 안 든대요. 그러면 금토한 거 일요일까지 그냥 어차피 노는 거 우리가 쓰겠다. 그럼 20%밖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벌써 장비는 벌써 다 들어가고 준비 다 돼 있죠. 좀 아이돌들이 좀 힘들겠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이걸 플러스 1회를 추가한다. 그러면 똑같은 매출은 그러니까 원 플러스 하나가 30%가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은 그만큼 더 안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공연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는 효과는 더 확 늘어나는 거겠죠.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고생해요. 저희 아이돌들. 하지만 그 팬덤을 충분히 이용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벌써 앨범에서 보여줬고 이제 앨범 판매는 100만 장은 기본 단위입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높아진 앨범 판매와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공연 이제 이거는 잡게 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로 또 크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JYP 실적에서 보여준 건데 MD 굿즈. 굿즈. 네. 이번에 일본에서 공연할 때 보니까 줄이 1.5km가 서 있대요. 굿즈 살려고. 네. 지하철 한 정거장 거의 그 수준이네요. 대만에서도 그랬습니다. 불핑 공연할 때 보니까 대만에서는 불핑 공연 때문에 지하철이 늦게 오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연장을 해버렸대요. 이야. 그 정도까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있는데 집에 갈 때까지 도와줘야 되다 보면 그런 공공 부분까지 바꾸는 게 저희 K-팝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의 인기의 반열이겠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흔들리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 저점을 또 노리는 기회는 계속 삼아야 되겠다고 보여주고 있고 JYP를 본다고 하더라도 JYP가 지금 올해 나올 1분기에 한 250억 정도 영업이 나올 걸로 봤습니다. 200억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아니 보통 그런 경우에는 되게 시크릿컬이 막 턴어라운드 할 때 컨센서스 크게 비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시크릿컬이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450억 정도 치고 한 400억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4, 4, 16, 1,500억, 1,600억입니다. 그럼 시총이 지금 앞으로 4조대에서 3조대에서 4조로 올라오는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JYP 올해 선행 PR을 한 26배, 27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보였을 때 27배가 쌀까요? 해외에 있는 엔터사들은 기본이 40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만 생각하게 되면은 아직 가격은 넓은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JYP나 하이브가 이제 보여줄 게 하반기 가게 되면 프로젝트 중에서 JYP가 이제 보여줄 게 A2K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투 K-팝 시스템. 거기 현재 한 애들을 데려왔다가 K-팝으로 해서 그들의 무대에 데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인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예전에 저희 뉴키즈 온더 블럭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아요. 저도 그 세대입니다. 네. 네. 자, 저는 네.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네. 그런 것처럼 팬덤이 그렇게 강력하게 형성되는 거를 저희가 많이 느껴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해외에서 먹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나 레벨업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E2K, 유럽 투 K-pop, L2K, 라틴 투 K-pop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씩 또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아이돌이 우리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외모로 간 아이돌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서 그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 엔터사가 하나 레벨업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게 하이브와 JYP가 지금 노리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게 됐을 때 그럼 이게 EPS가 늘어나는 것보다 밸류가 늘어나는 것도 또 먼저겠죠. 그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훨씬 더 다른 미래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한한령 때문이건 뭐건 간에 좀 차이 매물이 좀 나왔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들어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거 가지고 뭘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스터디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보게 되면 보통 이제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해서 그냥 테마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산업을 먼저 공부해 보시라. 네, 산업을 먼저 공부해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러면 산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외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면 플레이그라운드가 요만한 것과 이만한 건 차이가 있겠죠. 그럼 이 회사가 가서 영역을 펼치고 있는데 이 큰 산업 쪽에서 이만큼 알 수 있겠다. 그럼 거기서부터 성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장주를 찾기 가장 좋은 게 산업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공부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찾는다. 이러면은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고요. 우리 사회자님보다 훨씬 더 잘하는 멋진 투자자가 되실 겁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언제나 또 유쾌한 또 그런 또 워딩 속에서도 중요한 그런 투자 정보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신 그런 관심 종목 잘 추가해 놨다가 또 기회가 오면은 또 적절하게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투자 의사결정은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